내게 인생은 늘 갈림길이었고 좋지 않은 것과 덜 나쁜 것 간의 양자택일이었다. 큰오빠와는 어떤 사이세요? 미쳤어.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앞서 미친 짓을 했어. 저들에게 나는 누구일까? 애인도 채권자도 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어차피 남자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한 자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님의 수상한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우연한 생에 실린 단편인데요. 남편도 아닌 남자의 장래를 마치 아내라도 되는 듯 치러내야 하는 여자. 여기서 치러내야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연민. 그토록 순수하고 지독스러운 사랑이 또 있을까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순간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하소담 소리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시간들 정기련 대리인생주의자.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 나서 남자는 저편 완벽한 침묵의 세계로 건너갔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했다. 마침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었고 충분히 시간을 끈 뒤였다. 빙 둘러서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던 가족들이, 도대체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한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의 마지막을 인증했다. 늙은 여인은 아이고 하고 탄식했다. 젊은 여인은 쥐어 하고 되뇌었다. 그들 사이에 선 사내는 애매하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올려다 보기만 했다. 그들은 남자의 어머니와 누이와 아우였다. 그들 모두 겉으로 드러낼 수 없다 뿐이지 내심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게 분명하다. 다들 엉겹결에 불려와 아들이자 오빠이자 형인 남자의 임종에 입회하게 되었으니까. 어찌 되었거나 상황 끝. 이제 한시름 던 심정으로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테다. 몇 가지 의례적인 절차와 차마 생략할 수 없는 인간사 법칙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건 나다. 남자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리란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허울뿐인 자존심도 한몫했을 것이지만 여하튼 나로서는 사태를 고지할 책임과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전화로 접촉하면서 또 막상 대면하고 보니 그들 역시도 남자를 별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거나 남자의 안위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자란 존재는 이미 지워져 가고 있는 희미한 얼룩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래전에 계약이 해지된, 그것도 다시는 안 볼 듯 험악하게 끝장난 가불관계 같았다. 그런 마당에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뜬금없이 전하는 남자의 근황이란, 비록 가족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불쾌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돌발 상황이었을 것이다. 저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짐작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남자의 처지가 딱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박정한 처사를 어떻게든 철회시키고 싶었다. 근데 시방 댁은 이유? 남자의 어머니는 어둔하게 되물었다. 그래서요? 남자의 누이는 바닥에 앙금이 푸르르 이는 듯 되쏘는 말투가 앙칼졌다. 얼마나 어떻게 나쁘다는 겁니까? 남자의 아우는 한 발을 걸친 채 이쪽 저쪽 가늠하는 눈치였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 남자가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걱정거리로 부상하게 될까봐 지레 방어태세를 취했다. 마지못해 미지근하게 혹은 떨떠름하게
남자의 용태를 되묻는 그들에게 나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쯤 돌려놓았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먼저 입과 발을 맞췄는지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그게 어젯밤 9시쯤이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돌아가고 의국도 야간 당직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어 병동이 비교적 한산할 때였다. 남자는 이틀 전부터 일반 병실에서 처치실로 넘어와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대학병원의 처치실이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10, 9, 8. 남자의 카운트는 셋과 둘을 지나 하나마저 간당간당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엔 최후의 일각을 겨우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선봉을 부득부득 양보하며 처치실에 나타난 그들이 본 건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체념한 남자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통증이었다. 몰핀을 최대치로 투여했지만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고 무엇인가를 쫓으려는 듯 팔을 허우적거렸다. 의식 상태를 가늠하기 위한 의료진의 질문에 이름과 나이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 그의 벗은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괴멸 직전이었다. 처치실로 넘어오기 전부터 피부는 검게 변해갔으며 앙상해진 몸피에 비해 복부는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 남자의 소원은 제발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급류에 휩쓸리는 찰나에도 본능적으로 나무 뿌리를 꽉 그어지는 것 같은 깊숙이 숨겨진 잠재의식과는 별개로 남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용케 어머니와 누이와 아우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그의 귀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바짝 타들어간 입술을 움직거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모양으로 남자의 말을 알아들었다. 미안하고 고마워. 그제야 그들도 당황해서 땀에 젖은 남자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노인네는 다 잊으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남자의 손등을 쓸어내렸다. 남자의 누이는 머리맡에 놓인 화장지 꽉에서 화장지를 여러 장 뽑아 남자의 눈은저리를 닦아주었다. 남동생은 자꾸 헛기침을 했다. 나는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풀리지 않아 고개를 외틀었다. 물론 주제넘은 참견이었다. 공은호님은 오전 5시 4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당직의가 차트에다 남자의 사망 시각을 적어넣었다. 나직하고도 건조한 음조는 사무적이지도 그렇다고 감상적이지도 않았다. 나도 모르게 왈칵 서름이 복받쳤다. 맹세코 남자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당직의의 사망 선고는 얼기설기 쌓아올린 기억의 블록을 톡 건드려 무너뜨렸다. 순식간에 나는 내 생을 방문했던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이별의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첫 번째 죽음과 첫 번째 이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렸었다. 그러니까 6번째 생일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지붕 위로 햇볕이 쨍쨍하다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는데 어디 먼 친척 집으로 가게 돼서 부하가 좀 나 있었다고 어린애가 떠듬떠듬 증언했다. 어른들은 그래서 하며 내 입만을 주시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나는 뒷좌석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새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어린 나는 점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기억을 복기했다. 어른들은 구치가 나는 한숨을 폭폭 내쉬고는 그랬구나. 그래서? 하고 사방에서 물어댔다. 진짜로
나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날벌레 떼를 보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육식 공룡같이 생긴 덤프트럭이 비틀비틀 중앙선을 넘어 포니 승용차로 돌진해 왔을 때 엄마가 나를 확 잡아당겼다고, 귀를 찢는 무서운 소리가 났다고, 아주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어린 나는 가위로 오려놓은 색종이 도형을 도화지에 맞춰 붙이듯 장면들을 떠듬떠듬 붙여나갔다. 그러자 어른들이 번갈아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하며 또 달려들었다. 진짜로 사방에서 벌떼가 웅웅대는 것 같았다.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혼자 살아남았다. 그랬으므로 어린 나의 증언이 불가피했다. 어른들이 그래서 라고 물어올 때마다 내 증언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다. 아슴아슴한 부분과 자신 없는 부분은 부주의한 어른들로부터 기억의 재생을 강요당할 때마다 다듬어지고 추가로 메워졌다. 나중에는 스스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편의 동영상물을 재구성해내기에 이르렀다. 어린 나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시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또렷하게 이해했다. 7살짜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울지 못하는 대신 주먹을 꽉 옹켜쥐었다. 어찌나 세게 옹켜쥐었던지 친척 할머니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 손가락을 펼치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주먹을 옹켜쥔 채 빈소 한 구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다 눈이 떠지면 멀뚱멀뚱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우유나 주스팩에 빨대를 꽂아주었다. 나는 그것으로 허기와 갈증을 달랬다. 옹킨 주먹은 엄마 아빠의 영정사진을 받아 안으려고 팔을 뻗을 때에야 저절로 펴졌다. 화장장으로 가기 직전이었다. 그러자 그때를 기다렸던 듯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얼마나 쉼없이 흘러내렸던지 발등을 덮은 양말이 흠씬 젖을 정도였다. 그래서 하고 돌아가며 윽박지르던 어른들이 이번에도 돌아가며 혀를 찼다. 쩌쩌 하고 물찬 고무신을 찰싹찰싹 끌고 가는 것처럼 혀차는 소리를 내는 어른도 있었다. 쯔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한날 한시에 봉변을 당할꼬. 에구, 저 어린 것을 어쩐다 이제. 나는 연구차 안에서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채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물에 불린 것처럼 쭈글쭈글해진 손바닥에 살을 파고 들어간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손톱 자국은 자줏빛 피멍으로 남아있다가 사무제를 지낸 며칠 뒤 외갓집으로 짐을 옮겨갈 때쯤 사라졌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인사들 나누십시오. 당직의가 숙연하게 권고했다. 나는 재빨리 기억의 두루마리를 도루루 접었다. 남자의 죽음도 어느 날인가 기억의 두루마리에서 돌돌돌 풀려나올 때가 있겠지. 은호야, 은호야. 비로소 남자의 어머니가 방금 자신을 앞서간 자식의 이름을 부르더니 꺽꺽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죽음이 두려운 건지 죽은 몸이 두려운 건지 노인은 선뜻 자식의 얼굴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저 방앗개비처럼 상체를 껐덕거리며 줄기차게 꺽꺽거릴 뿐이었다. 남자의 아우는 고집스레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것일까? 눈물 흘리지 않는 눈을 감추려는 것일까? 남자의 아우는 이제 막 고인이 된 남자와는 아주 딴판으로 생긴 데다 한 번도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남자의 아우가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천장을 흘끔 올려다보기까지 했다. 세 남매의 막내인 남자의 누이는 자신의 가슴팍에다 성호를 그었다.
가로 세로 승고한 10십자. 들릴락말락 웅얼거리는 걸로 봐서 기도문이라도 읊는 모양이었다. 예컨대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선 깜빡했다는 듯 뒤로 물러서며 내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마침 이만쯤에서 발을 빼야겠다고 속생각을 정리하던 참이어서 누이의 양보가 당혹스럽게 그지없었다. 별 수 없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서 잠든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최후의 순간까지 끔찍한 고통을 치러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고요했다. 겨우 문턱을 하나 넘었을 뿐인데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다. 나는 속말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훌륭했어요. 누구라도 그만큼 의연하게 끝마치긴 힘들 거예요. 편히 쉬어요. 간호사가 시트를 끌어당겨 49살로 생애 마침표를 찍은 남자의 얼굴을 덮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내가 남자의 곁을 내리부터 지킨 지 사흘을 넘기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남편에게서 말미로 얻은 일주일 가운데 아직 나흘이 온전히 더 남아있었다. 큰오빠와는 어떤 사이세요? 남자의 누이가 가족을 대표해서 물었다. 호기심과 계산 속이 엿보였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리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딱히 내놓을 만한 답이 있진 않았다. 글쎄, 어떤 사이인가? 예전에 잠시 알았던 사이인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예전에나 근자에나 특별한 사이는 아니라고 해야겠지.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웠지만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게다가 꽃무늬를 빼고 싶은 그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변명일 게다. 그들은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뒷수습까지 맡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였다. 아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참이었다.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겠기에 미국에 있는 큰오빠 식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만 해요. 뭐라도 건질 게 나왔다면 모를까. 불어 날아올 건 같진 않아요. 뭐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우리도 기대 안 했고요. 내일 모레가 발인인데 날아온들 절차 다 끝난 다음일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살짝 무례한 데다 은근히 달아빠진 화소리였다. 나는 누이의 입을 주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족의 의사를 취합했다며 꺼낸 본론은 빈소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빤빤하고 황당한 청이었건만 마치 남은 도리를 다해달라는 주문처럼 천연스러웠다. 가족의 의사라고? 어이없어 하는 나의 반응이 되레 어이없다는 듯 누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선수를 쳤다. 부고 돌리고 문상객도 받게 될 텐데요. 큰오빠에게 직계 유족이 없다는 건 아무래도 입지에 오르내리기 십상이지 않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항변을 꾹 접고 소극적으로 애둘러 말했다. 왜요? 어머니랑 동생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유 참. 우리 엄마 자식 앞세운 죄인이라 빈소에 난 내밀 수 있겠냐 하시고 작은 오빠나 저나 올케랑 애아빠 눈치 안 볼 수 없거든요. 모르세요? 큰오빠가 그런저런 사정 말 안 하던가요? 남자에게서 저간의 경과를 듣긴 들었다. 간성 혼수가 오기 전 가족들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를 설득하려 했을 때였다. 남자는 어림도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랑 동생들 맺힌 게 많아. 사업 잘 나갈 때 애엄마한테 온갖 무시 갈시를 다 당했으니까. 애엄마 말이 물려준 것도 없으면서 뜯어가려 한대나. 가난한 친척 등살에 못 살겠다는 식이었지. 워낙에 말본세가 거칠기도 하고. 그만한 일로? 나중에 사업이 몰리자 애엄마가 돈줄 틀어지고 한 푼도 못 내놓겠다는 거야. 부동산 같은 건 모두 애엄마 명의로 돌려져 있었거든. 결국 어머니랑 동생들이 내가 완전히 사색이 돼서 조르고 빌고 매달리니까 대시 무리를 하게 됐지.
그러다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본인들이 온팍 떠안게 됐고, 애엄마 말이 어차피 다 털어먹고 끝장날 판이었는데 자기가 꽉 붙들고 있어서 그거라도 건졌다대. 그래 좋아, 거기까진. 부모 형제 못할 짓 시키긴 했지만 나도 속으론 재기할 미천은 되겠구나 통박 굴렸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애엄마가 그러더군. 자식 공부라도 옳게 시키려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난 부끄러운 얘기지. 염치없고. 어머니나 동생들한테 나 이 지경인 거 알릴 엄두도 안 나지만 알아도 진저리들 칠 거야. 남자는 다 죗값이니 자기 죽은 다음에 알려지는 거야 어떻겠느냐는 말로 동보의 시기를 암시했었다. 큰오빠도 우리보다 언니를 더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남자의 누이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쇠붙이에 닿은 듯 선뜩하면서도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단호하지 못해 미적거리는 새 일이 커지고 있었다. 내게 인생은 늘 갈림길이었고 좋지 않은 것과 덜 나쁜 것 간의 양자택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엉거주춤, 등대 밀리거나 휩쓸려 가거나 누구에겐가 이끌려 갔다. 이런 말 지금 꺼내긴 못하지만 저나 어머니나 그리고 작은 오빠도요. 언니를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야말로 생각에 잠겼다. 우선 그들은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무리라면 무리다. 아니, 실로 엄청난 무리다. 남자의 병상을 지킨 것으로도 모자라 미망인 노릇까지 떠맡아 달라는 걸 나중에라도 남편이 알게 되면 기함을 하고 나자빠질 일이다. 설령 죽을 때까지 남편이 모른 채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죄미치 되어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 배신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기 전에. 그런데도 나는 딱 부러지게 그 상식 밖의 청을 물리치기 어려웠다. 원래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거기에 더해 사후에까지 의지가지 없는 찬밥 신세가 된 남자의 영혼이 딱했다. 어쩌면 남자보다 내 처지가 더 딱하다 할 이 마당에까지. 미쳤어.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앞서 미친 짓을 했어. 발을 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낭패감과 때늦은 조바심이 나를 옥죄었다. 애당초 내 집과 내 남편을 두고 남자의 마지막 며칠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낸 일부터가 크게 그릇된 일이었다. 언니 아니었음 큰오빠 무용구자처럼 그럼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숨은 동의로 받아들여졌다. 누이의 표정이 짐을 던 듯 가벼워졌다. 장래의 구색을 갖추는 건 남자의 아우 몫이었다. 그가 상조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조율에 나섰다. 빈소에서부터 영정사진과 꽃 장식, 수의와 관과 상부, 화장장 등 그 모든 규모와 절차를 정하고 예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일이 일사천리로 무엇보다 죽은 자보다 산자를 배려해 진행되었다. 회상도 미련도 안타까움도 생략된 야멸진 죽음의 뒤끝이 씁쓸했다. 요단강 건너는 남자를 위해 어쩌자고 나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남자의 누이가 급히 마련해온 검정색 투핏으로 갈아입었다. 미상, 불연, 악수를 둔 셈이었다. 두 팔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지 않는가? 머리와 가슴이 따로 속삭이고 따로 움직였다. 아무래도 미친 짓이야. 왜 이런 일을 떠안는 거지? 아, 그날 인천공항에서 그와 맞닥뜨리지만 않았어도 거기서 울고 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알아보았어도 모른 채 지나쳤더라면 앰뷸런스에 함께 올라타지 않았더라면 입원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병원 직원의 말에
오지랖 넓게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랬어도 홀로 병상에서 쓸쓸히 죽어가거나 말거나 선을 딱 그었더라면,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 수상쩍은 모의에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 영화에서처럼 필름을 거꾸로 감아 딸애를 배웅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출구장 안으로 들어간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돼 패배자처럼 돌아서던 그때부터 가분하고도 야속한 마음을 털어내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자신을 다독이던 그때부터. 그래, 딱 거기서부터. 탕란. 어떡해? 여태 운전도 할 줄 몰라. 제 짐의 3분의 1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딸애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줄곧 툴툴거렸다. 제 아빠의 배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어이 내 탓으로 돌리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런 딸애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었다. 일일이 지적하기도, 남편에게 넌지시 구원을 요청하기도 물색 없는 짓이었다. 어느 쪽이든 들어먹힐 리 없었다. 딸애야말로 남편의 아킬레스건이니까.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다. 말로만 바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아랫사람들을 잡으로 안속으로 만들 만큼 부지런하고 빈틈없는 오너였다. 아빠로서 딸의 기분을 맞추는 데에도 빈틈없이 용의주도했다. 서울 부산 오가듯 미국과 한국을 드나드는 딸의 배움과 마중을 위해서도 그간 어떻게든 시간을 내왔었다. 그러나 그날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프리젠테이션이 그 시간대에 잡혀 있어 몸을 뺄 수 없노라고 했다. 남편 역시도 나더러 왜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동안 잠잠했던 타박을 다시금 놓았었다.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딸애는 내내 휴대전화를 끼고 있었다. 연방. 아, 짜증나. 소리를 양념으로 치면서 상대방에게 도착 시각을 주지시켰다. 귀에 담지 않으려고 해도 태평양 저편의 목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왔다. 낭낭하고도 세련된 콧소리가 적당히 딸애를 달래고 있었다. 그 콧소리의 주인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딸애를 픽업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국식으로 서로 끌어안고 뺨을 비벼댈지도 모르지. 콧소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서는 그쪽 못지않은 콧소리로 아, 정말 재수없는 아줌마인 거 있지? 하면서 내 흉을 볼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다고. 나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서도 안 되었고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 반나절 후면 뜨겁게 재회할 텐데도 둘의 통화는 길었다. 나는 딸애가 나와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또는 생명부지의 남남처럼 말없이 공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정통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기는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 역시 언제부턴가 남편 없이 딸애와 대화하는 게 몹시 힘겨울 정도가 되었으니까. 딸애는 여름방학을 서울에서 보내고 가을 학기에 맞춰 오클랜드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딸애가 와 있는 2달 동안 나는 4시간 전부를 할애했다. 치과와 안경점과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내미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집에서는 딸애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불쑥불쑥 주워 섬기는 요리의 식재료를 구해다 상을 차렸으며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틀어막고 있는 욕실을 청소하고 함부로 벗어던진 팬티를 주물러 빨았다. 딸애를 나무랄 일이 아니었다. 딸의 상전 행세를 쩔쩔매며 들어주는 내가 실상 더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딸애는 나의 약점을 이용했다. 어리지만 훨씬 능란해서 나를 잘 다루고 잘 부렸다. 내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꿰고 있는 까닭이었다. 남편은 무조건 딸의 편이었다.
그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아빠의 심정에서 딸의 길을 지나치게 세워주었다. 그러느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였든 방심해서였든. 아직 어리잖아. 당신이 좀 참아. 내 쪽에서도 척 알아서 뒷전으로 물러났다. 그것이 불화를 줄이는 방법일 뿐 아니라 성정에 맞는 처신이었다. 남편이나 딸의 눈에는 분수에 걸맞은 처신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다. 딸애가 치모가 거주하는 오클랜드로 건너간 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새삼 혓바늘이 돋는 것처럼 입안이 깔깔했다. 딸애도 딸의 친모도 그나마 손톱만큼 의지했던 남편도 딸의 유학권에 대해 내게 한마디 의견을 묻지도 언지를 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만반의 준비가 끝나 있었다. 나는 단지 통보만 받았을 뿐이었다. 당신에게도 잘된 일이지, 그렇지 않나? 남편은 눈에 가시라도 대신 뽑아준 양 의기양양해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느꼈다. 10년 세월 도로아무 타불이라더니 저들에게 나는 누구일까? 오갈 데 없는 일신을 의탁한 전직 방과후 교사. 한낱 천출의 입주 가정부에 불과했을까? 그 대목에서 남편이 임신을 원치 않았던 사실까지 상기하자 얼음구덩이에 처박힌 듯 온몸이 빳빳하게 굳었다. 분수에 걸맞게 내 입도 딱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있잖아 엄마? 딸애가 송아구에다 대고 속살거렸다. 반사적으로 딸애 쪽으로 얼굴을 돌릴 뻔했다. 딸애는 자신이 실수 아닌 실수를 의식하지 못한 듯 했다. 엄마가 부탁한 물건을 샀다. 무슨 브랜드의 어떤 색상이다. 딸의 통화 내용이 귀에 담지 않으려는 내 귀에 착착 꽂혔다. 불어 찔러 넣어주기라도 하듯이 나는 그 물건을 기억했다. 딸애가 고르긴 했지만 본인이 쓸 게 아니라는 것쯤 능히 짐작하는 품목이었다. 나는 캐묻지 않고 카드 전표에 사인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 애는 무신경한 걸까? 잔인한 걸까? 딸애가 나를 무용지물에다 경우에 따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휴가철이 지났는데도 인천공항 출국장은 성수기가 무색했다. 가을 학기에 맞춰 돌아가려는 미주 지역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붐볐다. 보딩 티켓을 받는 데에도 수화물을 붙이는 데에도 긴 줄을 서야 했다. 수속을 마친 뒤 과일 주스컵 하나씩을 든 채 어슬렁거리는 여행객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었다. 나는 액정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딸애에게 전화를 건넸다. 나야 아빠. 딸애는 전화기를 건네받자마자 생기가 돌았다. 나는 마침 그럴 참이었던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다. 부녀지간의 살가운 통화를 머쓱한 기분으로 엿듣고 싶지 않았다. 에휴, 힘들었지? 당근, 그렇고 아빠 있잖아. 딸애는 전화기에다 대고 내놓고 어리광을 부렸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다 남은 주스와 얼음을 쏟아붓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거울 앞에 서서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너 누구니? 수수한 것이 미덕인 세상이 아니잖니. 나는 뜻없는 물음표를 나 자신에게 던진 다음 딸애에게로 돌아갔다. 딸애가 새침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시간 됐당. 들어가야겠당. 단둘이 있을 때 딸애는 필경 나 들으란 말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거나 말꼬리를 흐렸다. 학습지 방문교사에서 엄마로 자리바꿈하는 사태를 의외로 쉽게 수긍했다던 딸애도 말투만큼은 어정쩡했다. 또래들이 저희들 엄마에게 하는 말투를 흉내내어
몇 번인가 실전에 대입해보다가 제풀에 접었다. 그러다 머리통이 굵어지고 차츰 나를 낮춰보기 시작하면서 말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더니 습관으로 굳어버렸다. 여느 엄마처럼 착착 감아 안아주지 못하는 내 탓도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이 시리면서도 못내 얹어놨다. 처음부터 엄마 자격으로 들어앉았더라면 구도가 달랐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내 말에 딸애는 입술을 딱 붙인 채 고개만 까딱했다. 나도 더 할 말이 없었다. 딸애가 백팩을 메고 비내용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뒤 한번 돌아보는 법 없이 꼿꼿하고 만만했다. 믿는 구석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자격지심이었을까? 나는 딸의 뒤태에서 조롱하며 밀어내는 기운을 읽었다. 그래, 엄마한테 가는 거니? 넌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겠구나. 저만치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수에 걸맞지 않게 시샘이 일었다. 울컥 나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치솟았다. 결혼 이후 한 번도 혼자 어딘가로 떠난 적이 없었다. 그 흔해 빠진 패키지 여행으로라도 며칠쯤 집을 비운 적이 없었다. 남편이 싫어했거나 나 자신 어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었다.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북박이장처럼 제자리에 붙들려 사는 삶이 내 삶의 방식이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야. 아무 데도 오라는 데도.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딘가 낯선 도시, 낯선 거리를 짐짓 활개치며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MT와 수학여행과 합숙 오리엔테이션은 혼자 혹은 둘이 오붓이 떠난 여행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신혼여행은 예민해져 있는 딸애를 두고 가기에도 데리고 가기에도 마음에 걸려 내 쪽에서 사양했었다. 물론 안팎이 다 진심이었다. 그래도 괜찮겠어? 환해지는 남편을 대하는 순간 야릇하게도 눈앞이 캄캄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내색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에도 곤란한 그런 맥빠짐이었다. 나는 허유에 찬 나의 애긍을 몰래 자책했다. 그 후로도 나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을 때때로 쏟아냈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하죠 뭐. 그런 말들을. 그리고 그때마다 한 치씩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자신을 보았다. 웃기는 짓이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봐야 남자 조건 겨누고 몸 던져서 안방자리 차지한 불려우 소리밖에 못 듣는 주제인데. 더군다나 이젠 내가 홍모를 쐬라 친절한 사촌 동서들이 돌아가며 본가 일족의 비아냥과 쑥덕거림을 일일이 귀에 꽂아주기까지 하는 형국이었다. 애도 다 컸겠다. 또 제 생모에게 가 있겠다. 딸을 봐서라도 원래대로 합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고 갓난애 두고 기어이 유학 가야겠다니까 애썼던 스칼러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징징 고집을 부려대니까 갈 테면 도장 찍고 가라. 뭐 그래서 찍은 거거든. 설마 찍고 가랴 싶어 한번 내질러 본 소리였다더라고. 사이가 나쁘긴요. 연애 8년에 겉도 아주버님이 죽자사자 쫓아다녔다던데요. 수제였다나 봐.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기엔 억울했겠지 뭐.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사촌 동서들이 주고받는 말에 무반응으로 응수했다.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이 또 삽으로 모종 떠 옮기듯 저쪽 밭에다 옮겨 심어질 터였다. 빈 삽일지언정 장차 무엇으로 자랄지 알 수 없는 김이 한두 점쯤 너끈히 포장해 챙겨갈 줄 아는 눈 밝고 재주 비상한 그녀들이었다. 그렇게 다녀간 이후로 어떤 무성한 어림짐작이 새롭게 자라고 있을지 그 또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공항여객 터미널에서 교통센터로 연결된 무빙워크에 올라섰다.
무빙워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공항철도역 입구에 나를 부려놓았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삶이 이런 것이겠지. 무엇보다 나의 삶이 그랬다. 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기판의 말처럼 옮겨다닌 삶. 전철 개찰구를 찾던 시선이 안내 표지판에 스치듯 닿았다. 이런 곳에도 온실이 있구나. 공항단지 전체로 보자면 후미진 위치였다. 나는 하살표를 따라 우승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온실은 광장처럼 휑하고 넓은 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빌딩 숲 그늘 자리에 세운 원두막 정자처럼 생뚱맞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반갑고 고마운 인스턴트 정원이었다. 황무한 벌판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해낸 것 같은 드기가 모처럼 내 굳은 흉중을 살짝 건드렸다. 소용돌이 치며 내 벽을 자리자리 핥히는 칼날의 회전을 아예 멈추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온실 초입에서부터 시작된 오솔길 같지도 않은 오솔길은 이내 양 갈래로 나뉘어졌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외갈래로 합쳐졌다. 평일인데다 퇴근 시간 되어서 그런지 한산했다. 서로 바꿔가며 포즈를 취하던 젊은 남녀 한 쌍이 그들 외의 유일한 입장객인 내게 카메라를 내밀었다. 나는 다정하게 끌어안는 커플을 위해 셔터를 눌러주었다. 실내용 관엽식물들과 수생식물들을 눈으로 쓰다듬으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작은 쉼터가 나타났다. 잠깐 다리심이나 할까 하고 그쪽으로 다가서다 멈칫 걸음을 멈추었다. 징검돌처럼 띄엄띄엄 간격을 벌여놓은 나무 의자들 중 하나에 어떤 남자가 자신의 허벅지와 닿을 듯 말 듯 이마를 찌으며 졸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다디단 쪽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곁을 지나치고자 했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야말로 전생에 걸쳐 내가 맡은 배역이었으므로. 그러나 나는 남자의 곁을 쓱 지나치지 못했다. 놀랍게도 남자는 졸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통을 받쳐든 채 흐느끼고 있었다. 목불인견, 못볼 거를 본 내 쪽이 더 무한해지는 광경이었다. 남자는 이 편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무슨 까닭에선지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무한함을 무릅쓰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남자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드디어 낯선 기류를 감지했는지 남자가 흐느끼기를 중단하고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번들거리는 얼굴이었다. 내 무례한 응시 속에서 남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미처 씻어내지 못한 슬픔과 부끄러움과 방해꾼에 대한 적의가 남자의 눈빛에 고스란히 남았다. 나는 남자의 눈길을 피하지도 가던 길로 돌이키지도 못했다. 그 사이 남자의 젖은 동공이 조금씩 커져갔다. 오? 짧은 추적 끝에 거의 동시적인 망설임 끝에 나와 남자는 서로를 알아보았다. 용케도 길다면 긴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만큼 변했다면 적잖이 변했다고 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호감도 악감도 나누지 않은 직장 선후배로서 이 앞 집산의 순리에 따라 한때 뭉쳤다가 표표히 흩어진 몸이 건조한 인연들 가운데 하나였을 따름이었다. 비차간. 그랬으므로 아니 그 반대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남자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꽤 오래됐죠. 그러네. 그게 언제였나? 카페 테이블로 옮겨 앉긴 했지만 의례적인 안부를 주고받기에는 선행된 장면이 난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남자는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입으로 발설하지 않더라도 한눈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이 확실해 보였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보였다. 연이은 타격에 급격히 체력이 저하돼서라기보다 치명적인 병이라도 앓고 있는 듯 초췌했다.
남자가 왜 온실 구석에 숨어서 흐느끼고 있었는지 궁금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변모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나의 심정이었다. 남자도 얼추 그런 심정일 거였다. 달아날 이유가 없고 달아나는 것이 더 우스꽝스러운 짓이어서 예전의 동료로서 예의를 다해 마주 앉았을 뿐이었다. 남자와 나는 주로 예전 직장에서 같이 알았던 사람들을 지피는 대로 주어 섬기거나 그때 누군가의 술버릇이나 18번 같은 것들을 되작였다. 하나 그런 궁색한 화제조차도 금세 바닥이 났다. 한마디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것이 별반 많지 않았다. 잊어버린 줄조차 모른 채 잘만 지내왔던 분실물이 소파 밑에서 먼지 뭉치에 쌓여 딸려 나왔을 때 잠시 호들갑을 떨어보는 것처럼 최초의 신기함이 물러가고 나자 상대방의 존재가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누굴 배웅하러 나왔었는데 돌아가야죠. 내가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자 남자도 시계를 확인하는 신용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랬으나 결국 남자와 나는 같은 전동차에 오르게 되었다. 돌아갈 수단과 방향이 같았던 것이다. 편하게 가시게. 남자가 옆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맘먹음 자리로 건너가 앉았다. 서울역에 닿을 때까지 내내 부담스러울 거라는 걸 감안한 배려였다. 승객은 많지 않았다. 나는 남자 쪽으로 시선이 닿지 않도록 유의했지만 맞은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쫓다 부지불식간 그쪽으로 목이 돌아가기도 했다. 남자는 아예 눈을 감고 있어서 시선이 얽히는 불상사는 없었다. 자는 것 같지는 않았다. 꼿꼿한 부동자세는 심신의 이완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한없는 위축에 대한 반발로 읽혔다. 그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걸 감지했다. 내게 독심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을 비킨 듯한 혹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완강한 부동자세가 남자의 위태로운 고립을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다. 초록들판이 사라지고 영화 세트장처럼 급조한 주택단지가 물러갔다. 전동차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교각의 난간 너머로 저 멀리 바닷물과 경계를 이룬 지점까지 낮은 포복 자세로 펼쳐진 갯벌이 넘겨다 보였다. 검은 여체를 보는 듯 부드러운 속살이 드러난 갯벌에 사행 곡선을 이룬 수로가 깊게 패었다. 누그러진 햇살에 반사된 물비늘이 하얀 소금꽃처럼 반짝였다. 나는 갯벌 가장자리에 자욱자욱 돋은 붉은 염초를 눈으로 더듬었다. 바닷물이 드는가 나는가 서쪽 하늘이 다몽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은빛 비행기가 사선을 그으며 날아올랐다. 지금쯤은 딸애가 탄 비행기도 붉게 타오르는 구름길을 뚫으며 고도를 높이겠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남자의 아들이 탄 비행기도 하늘을 날고 있겠지. 딸애를 떠올리자 차진 갯벌에 두 발이 푹푹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처럼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래, 난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 어쩌겠니? 그 당장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공항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한 뒤에 일어났다. 유난히 길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차례 번거롭게 갈아타고서 지상층에 당도했을 때였다. 나는 남자보다 몇 칸쯤 위쪽에 서 있었으므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먼저 내려섰다. 나는 그대로 여남은 걸음쯤 직진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멀리 갈 것 없이 그쯤에서 동행 아닌 동행과 작별의 수순을 밟을 참이었다. 소동이 벌어진 건 바로 그때. 남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발을 옮긴 직후였다. 겨우 한두 걸음이나 내디뎠을까. 남자의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한 팽이처럼 팽그르르 돌아갔다. 뒤따르던 청년이 엉겁결에 모로 기울어지는 남자의 몸을 받아 앉지 않았다면 남자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굴러떨어지거나 바닥에 내둥댕이 쳐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련한 사태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
남자와 졸지에 남자를 끌어안게 된 청년을 몇몇 사람들이 둘러쌌다. 그러나 힐끔 들여다보고는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남자는 눈을 뜨지도 일어서지도 못했다. 의식을 잃었나 봐. 노숙자 같은데? 누가 119 불러요. 어서요.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비집고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난감해하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아는 분 아니세요? 청년이 매달리듯 물었다. 나는 눈짓으로 청년을 안심시키고 119에 구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한때의 미미한 인연과 공항 온실에서의 흐느낌을 목격한 추가 인연의 의리를 지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남자 곁에 남아있었다.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달려온 철도청 직원과 함께 청년은 철도청 직원에게 남자를 넘기는 즉시 그곳을 떠났다. 남편입니까? 들것을 가지고 나타난 구급대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당황해서 거의 팔을 흔든다고 할 만큼 손을 저어댔다. 그러자 철도청 직원이 고자질하듯이 끼어들었다. 아까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알긴 하지만 잘 아는 건 아니고. 하는 수 없었다. 나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는 남자와 한조가 되어 앰뷸런스로 이송되었다. 다른 세계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부품처럼. 그렇게 장기판의 말처럼. 미망인. 밤이 깊었다. 남자의 커프집이 2층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그나마 첫날인 어제는 남자의 중학교 동창 몇이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다 돌아갔지만 오늘 밤은 쓸쓸하다 못해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 세상이 잘못되었거나 남자가 세상을 잘못 산 탓이다. 남자의 가족도 발인 시각에 맞춰 돌아오겠다며 집으로 향했거나 근처 모텔에서 눈 좀 붙이겠다며 자리를 비운 마당이었다. 올만한 사람은 거진다온 듯 싶네요. 저기서라도 잠깐 눈 좀 붙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만 모텔방으로 건너가기 미안했던지 남자의 아우가 빈소 구석의 쪽방을 눈짓하며 말했다. 평소에도 그처럼 감옥한지 순전히 피곤해서인지 믿고 싶진 않지만 비청산도 말끔히 하지 않은 채 이런 설거지나 떠안긴 형에 대해 여태 부글거려서인지 남자의 아우는 이틀 내내 뚱한 얼굴로 문상객을 맞았다. 이래저래 나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빈소가 나았다. 남자의 가족이나 간간히 찾아오는 문상객들 앞에서는 도무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쭙지 않아서 견딜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형수님이 되었다가 재수씨가 되었다가 아주머니가 되었다가 공문호에 숨겨진 여자가 되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경멸의 표적이 되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의 과보였다. 일회용 접시에 몇 점 담아온 돼지머리 고기를 안주로 소주를 홀짝이면서 영정사진 속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낯이 설다. 사진 속의 남자는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과 달리 너무나도 어엿하다. 잘 나가던 시절의 사진을 용케 찾아냈구나. 나는 잘 나가던 시절의 남자를 알지 못했다. 잘 나가기 전의 남자라면 조금 알았다. 잘 나가던 시절의 남자는 어땠을까? 어차피 남자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애인도 채권자도 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서울역에서 그가 쓰러지는 바람에 작별의 타이밍을 놓쳐 미망인 대역을 맡게 되긴 했지만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한 자라니. 그 야만스런 정의가 오슬오슬 한기를 불러들였다. 나는 한목에 털어넣은 소주잔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빈 주먹을 가만 움켜쥐었다.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잃었던 어린 여자아이. 혼자 살아서 증언하고 또 증언해야 했던 그날 이후 언제부턴가 눈을 떠도
눈을 꼭 감아도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영정사진은 외할머니가 쓰던 안방 서랍장 위에 한결같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어미아비를 잡아먹은 년이었다.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외갓집을 떠나왔다. 외할머니의 초상이 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니러 가지 않았다. 엄마 아빠의 영정사진과 앨범은 남아있지 않았다. 생애 끝 무렵 치매를 앓은 외할머니에 의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문득 불기운에 닿은 것처럼 관자놀이가 뜨거웠다. 강렬하고 찰나적인 예감이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정수리를 관통했다. 맥박이 빠르게 뛰놀았다. 반사적으로 굳은 목을 복도 쪽으로 돌렸다. 아! 경악실색, 핏기가 싹 거치는 듯했다. 복도에는 이웃 상가로 배달돼 온 대형 화환들과 수국송이만한 흰 국화 화분 몇 개가 호위무사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검은 리본을 매단 하환과 하환 사이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내 눈이 본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 중년 남자야말로 정작 남편이야말로 자신의 눈이 본 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보다 그에게 더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면이었을 것이니. 나는 옹긴 주먹으로 가슴을 짚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쿵쿵 심장 박동이 주먹진 소나기에 그대로 전해졌다. 저희는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 왔을까? 얼마 동안이나 저 자리에서 집어삼킬 듯한 분노에 온몸을 떨면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을까? 10초? 20초? 길어야 1, 2분? 그러나 이미 초능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남편에게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다. 꼭뒤까지 이글거리는 불길을 누르느라, 단칼에 내리치고 싶은 분노를 다스리느라, 아니면 바닥없는 나락으로 맹렬히 추락하는 자신을 붙드느라 1초 1초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해야 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되들지 않았다. 되들 수 없었다. 전 생애보다 더 긴 순간순간이 흘러갔다. 곧 조아린 내 무릎 앞에 남편의 구둣발이 멈춰 서리라. 씹어 뱉는 것 같은 탁성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리라. 불문 곡직 내 팔을 잡아채 밖으로 끌어내리라.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요했다. 너무나도 고요한 나머지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널 속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시 한 생애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다. 어쩌면 공기 인형의 호흡을 불어넣듯 정지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막다른 시간에 도달하고야 말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제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얀 벽을 배경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화환들이, 수국송이만한 국화꽃들이 흰 날개를 단 죽음의 천사들처럼 도열해 있을 뿐이었다. 무엇에 홀린 것 같았다. 헛것을 보았을까? 완전한 침묵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한 채 산자를 염탐하는 가련한 영혼을, 아니면 다른 사람, 예컨대 남편과 체격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한 며칠 지나치게 무리한 탓에,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탓에 엉뚱한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이웃 상가에 때늦게 당도한 문상객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남편이었다면 결코 그대로 물러설 리가 없지 않은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들겼다. 토닥토닥.
누군가를 타이르는 소리 같은 가거라, 가거라. 망설이는 넋을 보내는 소리 같은.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째 밤잠을 놓쳤다. 발이는 새벽 6시로 정해졌다. 이제 3시간여 남았다.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으리라. 그리고 7일간의 휴가가 끝나리라. 훨씬 더 긴 휴가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또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겠지. 시커먼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순순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처음인 듯 마지막인 듯 눈앞의 모든 것과 한 통속이 되어서 아무려나 나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과할 것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용히. 오늘의 소설 수상한 시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명하면서 영리한 여자였더라면 정상적인 결혼과 가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들려드린 자서 끝나지 않은 소설에서도 연민에 기인한 여자의 기관 한평생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소설도 연민이 문제군요. 남편과의 결말이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그래요.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가을로 접어든 요즘 하소담 소설 듣는 낙으로 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소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